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208쪽이 됐고요. 자, 앞에 강의에서 시민혁명에 대한 거를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유주의 운동, 그러니까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라는 거와 함께 연결시켜서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대 묶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208쪽에 이제 나머지 자유주의 운동, 그다음에 민족주의 운동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묶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다 제패하는 과정에서 유럽에 뭡니까? 혁명의 정신을 수출하자.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 이렇게 이제 떠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 이제 나폴레옹은 이제 몰락을 했고 주변 국가에도 자유주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어요. 확산이 됐는데 요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나폴레옹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빈 회의라는 게 요때 이제 처음 소집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주도했냐면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히. 이가 주도합니다. 사람 이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메테르니가 주도했는데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나폴레옹 이전 상태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나폴레옹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전 상태로 뭐하자? 복귀하자. 이게 이제 빈 회의의 핵심입니다. 그럼 나폴레옹은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폴레옹 전쟁 이전 상태, 넓게 봤을 때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쨌든 나폴레옹 전쟁 이전 상태 혹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 상태로 유럽의 질서를 되돌려 봅시다. 라는 게 이 빈 회의에서의 핵심 목표였었다는 겁니다. 그래 뭐 하게 되냐면 보수주의, 옛날 걸 지켜야 되니까 보수주의. 바른 질서가 옛날 질서야. 그래서 정통주의, 복고주의, 지금 현재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돼. 반동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건데 이때 신성동맹이라는 걸 체결했고 이 신성동맹에 누가 있었냐? 러시아가 이걸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처음에 주도한 거는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인데 신성동맹을 주도했었던 거는 러시아입니다. 어쨌든 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 얘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요. 얘들이 몇 국 동맹으로 발전되냐면 4국 동맹으로 발전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외에 플러스 영국 얘까지 포함시켜서 4국 동맹. 그러니까 우리는 몇 국 동맹을 기억하냐면 4국 동맹. 요걸로 기억하십시오. 됐나요? 그럼 4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무슨 주의 운동과 무슨 주의 운동을? 자유주의 운동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뭐 할 거냐면 탄압을 할 겁니다. 몇 국 동맹을 통해서? 4국 동맹을 통해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자. 그러면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이 민족주의 운동에는 뭐가 있냐면 독립합시다. 통일합시다. 이런 게 이제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다 제패하면서 혁명의 정신을 수출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폴레옹도 단순 점령자, 단순 지배자에 불과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니? 독립합시다. 통일합시다. 이런 민족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또 촉발이 됐었던 거거든요. 아무튼요,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었던 게 4국 동맹이다. 이렇게 형성된, 여섯 번째 올릴까요, 제가? 여섯 번째, 이렇게 형성된 유럽의 질서를 우리가 무슨 체제로 할 거냐면 빈 체제라고 합시다. 그럼 빈 체제의 영향을 갈 건데 일단은 프랑스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프랑스는 자연스럽게 뭐로 복구됐습니까? 왕정으로 복구가 됐죠. 그래서 왕으로 루이 18세 그리고 샤를 10세가 이제 올라오게 됐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이 오스트리아는 여기 있는 베네치아, 그 다음에 롬바르디 여기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간다라면 영국은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 나중에 이제 케이프타운, 여기 있는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와 롬바르드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다라면 폴란드는 러시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 폴란드는 누가 차지했다고요? 러시아가 차지했다.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봅시다. 18세기예요. 18세기 우리 계몽군주 절대왕정을 배울 때 러시아의 계몽군주였었던 예카테리나 2세. 그 예카테리나 2세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함께 이 폴란드를 n분의 1 했었죠. 3분의 1씩 쪼개 먹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었는데
19세기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다 제패하는 과정에서 자, 이것들이 다 해체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이 질서를 회복하면서 폴란드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이제 쪼개먹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대부분을 여기를 차지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다시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간다라면 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자, 독일 연방이 수립되거든요. 그럼 독일 연방이 수립되는데 45개의 작은 제후국가들이 연방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무슨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습니까?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잖아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 연방 국가들. 그러니까 작은 국가들이 이렇게 손을 잡은 형태의 연방 국가로 자, 이렇게 독일 연방이 수립이 됐습니다. 자, 이게 자, 무슨 체제의 빈 체제, 즉 빈 회의 결과 수립된 빈 체제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뭐부터 해결할까요? 자, 자유주의 운동부터 가볼까요? 네, 자유주의부터 갑시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 운동이 일단은 러시아를 먼저 하게 되면은 이 러시아에서는 데카브리스트의 난,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청년 장교들의 반란이 벌어지는데 1825년도거든요. 나폴레옹이요. 러시아 원정을 떠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러시아 원정을 떠났었고 그 과정에서 자유주의 이념이 러시아에도 이제 널리 확산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데카브리스트의 난이라는 것이 자, 전개됐다. 하지만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당시에 누가 했었냐면 니콜라이 1세. 이 짤의 이름 기억해야 되거든요. 니콜라이 1세가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자, 진압을 합니다. 그럼 실패한 거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독일에 가게 되면은요. 자,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자, 브루셴 샤프트. 자, 브루셴 샤프트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는데 자,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뭐 정치 참여나 이런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자유주의 운동인데 결국 이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실패. 세 번째 간다라면 이탈리아로 갔었을 때요. 이탈리아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당 운동. 자, 카르보나리당 운동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에 입각한 일종의 통일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 당시까지 계속 다 분열되어 있어요. 제국가와 교황 땅으로. 그래서 자, 카르보나리당 운동이 있었는데 자, 이게 자, 실패하게 됐고 요걸 계승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청년 이탈리아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 이걸 주도했었던 게 마치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니. 이 마치니는 우리 이탈리아가 통일이 된다면 공화정의 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얘도 실패한 운동입니다. 다시 가면 마치니가 추구했었던 정부 형태는 자, 무슨 정을 추구했다고요? 공화정의 정부를 추구했습니다. 공화정. 그러면 명칭만 확인합시다. 자, 러시아에서는 데카브리스트의 난. 자,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브루셴 샤프트 운동,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당 운동,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 하지만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실패한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성공한 자유주의 운동이 있어요. 자, 성공한 자유주의 운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었던 겁니다.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는 7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7월 혁명. 당시에 샤를 10세가 선거권을 뺐으니까 선거권 내놔. 왜 뺏어가는데? 라고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7월 혁명이죠. 1830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몇 월 혁명이 있었냐면 2월 혁명이 있었죠. 그럼 2월 혁명이라는 거는 뭐였었죠? 소시민들이 우리는 왜 선거권 안 주지? 우리는 왜 개무시하는 거지? 라고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이 두 가지는 자, 성공한 운동입니다. 앞에 강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판사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얘기할게요. 7월 혁명의 영향. 자, 벨기에가 독립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독일의 관세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45개의 도시 국가들이 이제 그 제국가들이 뭉친 게 독일 연방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들 간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관세의 장벽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세 동맹을 체결했고요. 여기 있는 영국에서는 몇 차 선거법이 개정되냐면 1차 선거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2월 혁명의 영향. 2월 혁명의 영향을 가게 된다면 오스트리아에서 3월 혁명이 이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메테르니가 추방이 됐고 그 메테르니가 추방되면서 빈 체제는 붕괴가 된 거죠. 자, 빈 체제가 뭐 되었다? 붕괴가 되었다더라.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라는 게 벌어지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 여기서 독일의 통일 문제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회의는
결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의 각각의 자유주의 운동의 명칭만 기억하시면 되고 프랑스의 7월 혁명, 2월 혁명 우리가 이미 다 배웠고요. 다섯 번째, 자 여기다 올릴게요. 다섯 번째,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을 가봅시다.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이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요,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공리주의라는 거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래서 벤담과 밀, 자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외쳤었던 공리주의.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게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럼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첫 번째,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거여서 뭐가 폐지되냐면 심사법이라는 게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심사법이라는 거는 17세기에 누굽니까? 찰스 2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제출했었던 거잖아요. 비국교도의 공직 진출을 제한시켰었던,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았었던 거죠. 왜? 종교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거를 제한했던 법, 심사법을 폐지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카톨릭 교도 해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카톨릭을 탄압하지 않겠다 이런 거겠죠. 두 번째 간다라면 경제의 자유. 이 경제의 자유에서 뭘 폐지하냐면 항해법이라는 거를 드디어 폐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법이라는 것도 폐지하는데 항해법은요 크로멜이 만들었었던 거죠. 크로멜이 17세기에. 그래서 크로멜이 발표했었던 이 항해법을 폐지했다. 즉 영국배만 이용하지 말고 이제 네 마음대로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유롭게 배를 선택해서 이용해라 라고 이제 열어준 거죠. 그 다음에 곡물법, 요거는 조심할 게 항해법은 17세기에 만들어져서 지금 19세기에 폐지되는 건데 이 자유주의 운동 19세기입니다. 곡물법은 19세기에 만들어져서 19세기에 이제 곧바로 폐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만들어졌던 거냐면 영국 의회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이 있잖아요. 지주들. 돈 좀 많은 애들. 그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외국에서 곡식을 수입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입을 줄여버리게 되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즉 땅을 많이 가진 지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시장에 갖다 팔아서 비싸게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 이제 곡식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널리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노동자라든지 도시에 여기 있는 빈민들, 그들이 이제 불만이 커지게 되죠.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곡물법이라는 건 곧바로 폐지가 됩니다. 경제의 자유. 세 번째 간다라면 선거의 자유. 이 선거의 자유를 위해서 몇 차 선거법? 1차 선거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는데 이 1차 선거법이요. 여러분들 누구의 영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이거든요. 그럼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여기에 누구들이 선거권을 얻어가냐면 상공시민들이 선거권을 얻어가요. 상공시민들이.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표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내가 투표 현장에 가든 말든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차 선거법,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줬고 또 하나 뭐냐면 내용은 부패 선거구를 여기에서 이렇게 폐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도 선거권을 주셔야죠. 저한테는 왜 선거권을 안 주는데요? 라는 운동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차티스트 운동은요. 1838년 요 무렵에 시작이 될 건데 1848년 요 무렵까지 쭉 전개가 됐고 배경은 이렇습니다. 배경은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왜? 앞에는 누구한테만 줬습니까? 시민한테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을 주세요. 배경은 그러네. 이거네요. 1차 선거법 개정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십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발표하게 되냐면 인민헌장 People's Charter라고 불려지는 인민헌장을 발표했고 이 인민헌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비밀 투표를 보장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민헌장의 내용 교재의 핵심 체크 쪽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시고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목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차티스트 운동. 근데 결론은 뭐냐면
노동자들의 선거권 개정 요구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성공한 운동이 아니에요. 실패한 운동입니다. 실패한 운동이고 나중에 2차 선거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거든요. 그럼 2차 선거법이라는 게 개정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1867년인데 다시 가면 2차 선거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시점은 1867년이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에게 이제 선거권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연도 외우지 말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면 1차 선거법과 자 2차 선거법 요 사이에 무슨 운동이 있었다?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즉각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순서만 가시면 되죠. 1차와 2차 사이에 뭐가 있었다? 차티스트 운동이 있었다는 거. 차티스트 운동. 자, 별표하시면 되고요. 자, 6번째 간다라면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아니면은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동법. 자, 노동조합법. 자, 공장법. 노동조합법. 자, 그다음에 공장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얘는 산업혁명에서 이미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공장법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다 법으로 지금 만들고 있죠. 법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의회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 중심의 그건 점진적인 개혁인데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의회 중심의 점진적 개혁이 성공을 했다. 자, 영국도 많은 게 성공을 했네요. 그죠? 그 중에 단독으로 나오는 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 요게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마무리 지었고요. 자, 프랑스 7월 혁명과 몇 월 혁명이 있었다? 2월 혁명이 있었다. 그 결과의 값을, 영향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에, 자,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의 난, 독일에서의 브루셰 샤프트 운동, 이탈리아에서의 카르보나레 운동, 이들은 전부 다 뭐 한 거야? 예, 실패한 겁니다. 명칭만 확인하시면 된다. 다시 돌아오면, 유럽의 나폴레옹 이전 상태로 질서를 되돌리자. 라는 게 바로 빈회의의 핵심이었었고 그 빈회의 결과 수립된 체제를 우리가 빈체제라고 하는데 그 빈체제에서는 무슨주의 운동과 무슨주의 운동을 탄압했다?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죠. 이때 이 자유주의 운동을 살펴본 겁니다. 그죠? 성공한 나라 두 나라 영국과 프랑스. 그죠? 자, 그다음에 실패한 나라들의 명칭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의 각각의 자유주의 운동을 펼쳤었던 운동 및 단체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민족주의 운동 할 겁니다. 민족주의 운동은요. 민족주의 운동은 뭐 하자라는 얘기냐면 독립하자, 자, 뭐 하자? 통일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독립하자, 통일하자라는 운동인데 다시 가면 자, 이때 독립하자, 통일하자. 이 민족주의 운동은 누구의 또 영향을 받았냐면요. 낭만주의라는 거에 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럼 낭만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건데 18세기에요.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18세기에 자 계몽사상. 이 계몽사상이 인간의 뭘 중시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몽사상을 정면으로 까고 나가는 게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럼 낭만주의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19세기 전반이고요. 계몽사상을 뭐하고 나온 거라고요? 디스하고 나온 겁니다. 낭만주의. 인간의 뭘 중시했다고요? 감정을 중시합니다. 그랬을 때 야 생각해봐. 너와 나는 비슷하게 생겼잖아. 너와 나는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는 얘한테 우리가 간섭을 받고 지배를 받지? 그럴 필요 없잖아. 아 그러네? 이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볼까? 이런 거죠. 그래서 독립하자, 통일하자라는 민족주의 운동은 낭만주의의 자, 영향을 받았다는 거. 나중에요. 이 낭만주의를 다시 디스하고 나가는 게 뭐냐면 사실주의. 사실주의. 그럼 요거는 19세기 후반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흐름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몽사상이라는 게 18세기에 유행했었고 계몽사상은 시민혁명과 계몽 군주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이거를 디스하면서 나온 게 바로 낭만주의라는 겁니다. 그 낭만주의 영향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된다. 낭만주의는 다시 자 사실주의한테 또 비판을 받을 거고요. 아무튼 그럼 독립하자 통일하자. 독립하자. 이걸 먼저 가게 되면 독립하자를 먼저 가게 되면 그리스가 자 독립을 할 거예요. 자 그리스의 독립. 자 떼어냅시다. 이렇게 떼지 말고 그리스의 독립 먼저 봅시다. 이 그리스가요. 오스만 제국의 자 지배를 받았는데 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빠져나가는 과정에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럼 독립전쟁을 하는데 이 독립전쟁을 누가 지원했냐면 유럽의 지식인들. 자, 유럽의 지식인들. 그 지식인 중에 바이런이라는 사람을 하나 기억하는데 이 바이런이 좀 전에 얘기했었던 바로 낭만주의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유럽의 지식인들, 자, 그들의 지원이 있었고 또 누가 도왔냐면 자, 영국과 러시아가 돕습니다. 자, 영국과 러시아가 도왔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영국과 러시아가 도왔는데 자, 영국과 러시아. 자, 영국과 러시아 다 씁시다. 자, 이들이 지원했다. 그럼 영국과 러시아, 이상하네? 무슨 말이지? 얘와 얘는 지금 몇 국 동맹의 멤버죠? 4국 동맹의 멤버입니까? 4국 동맹, 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군사적 동맹체 아닙니까?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돕고 있어요? 그리스의 독립을 돕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의 독립은 무슨 운동이에요? 민족주의 운동이잖아요. 빈 체제는 분명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민족주의 운동과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얘들이 돕고 있네요. 그럼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건 겁니다. 바로 빈 체제가 뭐 하기 시작했다? 흔들리기 시작했다. 빈 체제의 동요. 빈 체제의 동요. 그래서 그리스는 결국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 뭐 하게 된다고요?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독립을 할 건데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자, 독립 과정을 보면 라틴 아메리카 독립 과정을 가게 되면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통일 운동인데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러니까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럼 얘들이 독립하자 이랬을 때 배경을 간다라면 누가 독립을 했냐면 자, 미국이 독립을 한 거예요. 자, 미국이 독립을 했어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와, 그러면 우리도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라틴 아메리카 얘네들이 여기에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다라면 몰로 선언의 영향을 받아요. 몰로 선언. 이 몰로 선언은 1823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립주의 외교. 고립주의 외교. 즉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에도 갈 테니 유럽은 유럽 너희들도 가라. 아메리카에 대해서 서로가 자, 너희들은 간섭하지 말자. 너희들 따로 우리들 따로 가자. 자, 이게 이제 바로 멀로 선언이거든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멀로 선언을 발표했었을 때 밑에 있는 얘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네. 자, 우리 편인가 봐. 그래서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느낌?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독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선언이? 멀로 선언이.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이때 최초의 독립이 누구냐면 IT 공화국입니다. 그럼 IT 공화국은 1804년에 최초의 독립인데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겁니다. 프랑스로부터 자, 독립을 할 건데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노예들의 자, 반란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를 통해 독립이 승인되는데 이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 자, 투생 루베르티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생 루베르티르. 그래서 IT 공화국은 최초의 독립이라는 거. 어디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이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멀로 선언의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멀로 선언 전에 이미 뭐 했으니까 독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빈 체제. 빈 체제는요, 여러분들 빈 회의가 요때 소집이 됩니다. 1814년에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848년도에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빈 체제가 붕괴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IT 공화국의 독립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멀로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자, 여기 있는 무슨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거, 빈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확인해 두시고 최초의 독립입니다. 자, 투생 루베르티르입니다.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요. 여기에 독립운동가를 간다라면 자, 독립운동가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에 누가 있냐면 시몬 볼리바르. 자, 그 다음에 산 마르틴.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멕시코도 하나 체크해 드릴까요? 자, 여기 멕시코를 가게 되면은 이 멕시코는 에스파냐 식민지를 받고 있었던 건데 이달고 신부.
이달고 신부, 그리고 모렐로스 신부. 이 이달고 신부와 모렐로스 신부가 자, 독립운동을 주도해서 1821년도에 자, 독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 사람 이름 요거 하나씩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아이티 공화국은 투생 루베르티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지도가 이렇게 됐다고 치면 라틴 아메리카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아래쪽을 말하는 건데 여기 있는 멕시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아이티 공화국, 그리고 브라질도 빼야 되네요. 자, 브라질도 볼게요. 자,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에서의 독립운동가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아예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냐면 포르투갈이 정치적인 내분이 있었고 그 왕실의 내분을 틈타서 자연스럽게 그냥 독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달고 신부, 자, 여기서는 투생 루베르티르, 여기는 인물 따로 공부할 거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머지 땅의 절반을 딱 쪼개면 요 위쪽,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요 위쪽은 누구냐면 시몬 볼리바르, 자, 근데 아래쪽은 누구냐면 산마르틴. 자, 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래서 이름 이달고 신부, 시몬 볼리바르, 산마르틴, 자, 그 다음에 투생 루베르티르, 이 정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여기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 과정을 또 누가 도왔냐면 여기 있는 영국이 또 도왔대요. 와우. 자, 영국의 지원이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 아메리카가 독립해서 빠져나갈 때 누구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맞죠? 그럼 영국으로부터 얘가 독립해서 빠져나갈 때 이 식민지 아이들 누가 도왔죠? 네덜란드,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 프랑스, 그 중에 에스파냐. 에스파냐가 여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브라질이라든지 아이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어디예요? 다 에스파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독립할 때 식민지 아이들을 누가 도왔냐면 에스파냐가 도왔잖아. 그러니까 영국과 싸운 거잖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내 식민지를 네가 독립시키는데 도와줬지? 그럼 나도 여기를 도와줄 거야. 이런 거죠. 뭐 시장, 사실은 표면적인 거는 이제 상품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이제 타이틀을 내걸면서 여기를 도와준 건데 마음속에는 사실은 어떻게 돼? 복수하고 싶은 거죠. 얘가 독립할 때 에스파냐가 분명히 영국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영국이 중요했다. 이게 또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네. 빈 체제가 뭐 되고 있다는 겁니까? 동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그리스의 독립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과 그리스의 독립은 무슨 체제의 동요를 가져온 거다? 빈 체제의 동요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완전하게 빈 체제가 무너진 거는 프랑스 몇 월 혁명?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완전하게 뭐 될 것이고요? 붕괴가 될 것이고요. 다시 돌아오면 민족주의 운동과 독립하자, 통일하자, 이 중에 독립하자 두 개를 봤네요. 그리스의 독립,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봤고요. 자, 이제 통일하자. 이 통일하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 프로이센 아니야. 얘 먼저 봅시다. 이탈리아의 통일을 먼저 봅시다.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면은 일단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통일운동이 있었죠. 자, 이때 자, 통일운동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카르 보나리당 운동이 있었고요. 이거 어땠죠? 실패했죠. 그래서 이게 실패한 다음에 자, 뭐를 다시 만들었냐면 청년 이탈리아당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 청년 이탈리아당 운동을 이끌었었던 게 마치니인데 이 마치니는 공화정의 정부를 만들고자 했죠. 공화정에. 하지만 둘 다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야, 무슨 통일을 대화로 하니? 힘으로 하자. 이랬을 때 샤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었던 카보우루, 사람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카보우루가 통일 전쟁을 이제 주도할 건데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오스트리아를 격파해요. 자, 오스트리아를 격파합니다. 그럼 오스트리아를 깨뜨리고 여기에서 어디를 이제 획득하게 되냐면 롬바르디. 이 롬바르디를 획득하게 됩니다. 다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어디를 차지했다고요? 롬바르디를 획득한 겁니다. 누가? 카보우루가.
그래서 어느 지역을 먼저 통일한 거냐면 중북부, 이탈리아의 북부지방, 중북부지방 거기를 먼저 통일을 했어요. 그럼 남쪽에 시칠리아 왕국이라든지 나폴리 왕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남쪽은 여기 있는 가리발디, 이 가리발디가 시칠리아와 그 다음에 나폴리 여기를 점령을 하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자 점령을 했는데 당시에 이 가리발디가 붉은 셔츠대, 자 의용군이죠. 의병들 이끌고 돌아갔는데 자 붉은 셔츠대라는 자 의용군을 이끌고 들어가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하고 이 빼앗은 땅을 샤르데냐 왕국에게 자 뭐하게 된 거라고요? 헌납을 합니다. 그럼 샤르데냐 왕국에게 헌납하는 순간 자 네 번째 간다니까 자 무슨 이름으로? 이탈리아 왕국으로 결국 뭐 되느냐? 통일이 돼요. 그럼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이 되는데 요 시점이 언제냐면 1861년 요때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왕국에 자 빅토로, 엠마뉴엘 자 이런 왕이 올라오는데 왕 이름 외울 필요 없고요. 정부 형태가 어쨌든 뭐가 됐다는 거? 왕정으로 통일됐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정부 형태는 왕정으로 통일되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요거하고 비교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프로이센. 이들의 통일을 자 비교할 건데 프로이센의 통일 과정을 보면 얘들도 자 자유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이거 먼저 갑시다. 빈 체제. 빈 체제가 성립됐었을 때 얘들이 무슨 연방을 결성했죠? 독일 연방을 수립했죠. 그러면 독일 연방을 수립했고 이들끼리 통일을 위한 경제적 자유 뭐 했습니까? 관세 동맹이라는 거를 체결했죠. 관세 동맹. 그 다음에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 국민의회를 수립한 건데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 얘가 프랑스 몇 월 혁명의 영향입니까? 2월 혁명의 직접적인 영향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독일 연방에 수립된 거는 무슨 체제? 빈 체제의 영향. 관세동맹은 프랑스 7월 혁명의 영향입니다. 자 몇 월 혁명의 영향이라고요? 7월 혁명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꼭 분하세요. 자, 7월 혁명 영향으로 관세동맹, 그리고 2월 혁명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대독일주의, 자, 그 다음에 소독일주의. 자,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결렬이 되는데 대독일주의는 뭐냐면 예전에 신성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자, 이들이 다 해체됐고 해체된 상태에서 작은 자, 이런 제후국가들인데 자, 이것들이 연방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를 옛날처럼 신성로마 제국이 있었던 옛날처럼 이걸 하나로 묶어서 대독일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게 대독일주의. 아니다. 그냥 너희들 따로 우리들 따로 가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자 너희들 따로 우리들 따로 가자. 이게 소독일주의. 됐죠? 또 소독일주의는 자 이쪽 독일, 오늘날의 독일 이쪽을 따로 가자라는 거고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한 예전에 신성로마 제국 이 전체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게 대독일주의. 아무튼 이들은요 팽팽하게 맞서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 회의는 결국 뭐 된다? 결렬이 됩니다. 그럼 이걸 결렬된 다음에 야 무슨 통일을 말로 하니? 힘으로 해야지. 자 비스마르크. 이 비스마르크가 무슨 정책을 취하게 되냐면 철혈 정책이라는 걸 취합니다. 비스마르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은 비스마르크의 자 사람 이름 기억하시고요. 철혈 정책은 철이 뭐요? 철은 무기를 말합니다. 그죠? 철혈 정책에서 철은 무기, 혈은요 전쟁. 그러니까 군비 확장을 할 겁니다. 군비 확장. 그래서 철혈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군비 확장을 했고 여기 있는 누구를 먼저 깨뜨릴 거냐면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격파합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를 뭐 했다? 격파했다? 승리 이렇게요. 누가 승리한 거라고요? 얘가 승리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북독일 지역을 일단 통일을 했고요. 북독일 지역을 통일했고 네 번째 프로이센이 이번에는 누구를 깨뜨리냐면 여기에 있는 프랑스를 격파합니다. 자, 프랑스를 격파하게 됐고 여기서 승리하면서 이제 뭐가 된다?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독일 제국이 될 거거든요. 독일 제국이 수립되는데 1871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황제의 나라입니다. 황제. 이탈리아는 뭐였었죠? 왕정. 이탈리아는 왕정, 얘들은 제정입니다. 그래서 독일 제국이 수립되는데 이 독일 제국에 누가 올라왔냐면 빌헬름
1세가 자 이렇게 집권하게 됩니다. 자 빌헬름 1세가 집권하게 되었다더라. 여기서요 우리가 이탈리아 왕국을 또 연결줘야 되는데 영토가 확장이 되거든요. 자 통일이 된 이후에 자 보십시오. 통일이 된 이후에 자, 영토가 뭐 되는데 확장이 되는데 이 영토 확장 과정을 보면 어디를 획득했냐면 베네치아를 획득해요. 베네치아를 획득했고 그 다음에 교황령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교황령을 획득하게 된다. 자, 보시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울 때 이 혼란을 틈타서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베네치아를 이렇게 획득합니다. 뺏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이센이 프랑스랑 싸울 때 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교황.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여러분들 낭트 칙령을 폐지해서 카톨릭과 유대 관계를 더 강화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교황과 프랑스가 친했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가 지금 프로이센한테 깨지고 있어요. 이때 깨지는 황제는 나폴레옹 3세. 그럼 얘가 몰락하고 있을 때, 얘가 깨지고 있었을 때 그 혼란을 틈타서 프랑스에 도움받고 있었던 교황 땅을 점령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통일은 일단은 1861년도에 한번 통일이 됐고 그 뒤에 통일이 계속 어떻게 돼요? 영토가 넓어진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울 때 베네치아를 뺏었고 자 여기는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싸울 때 교황령을 획득하면서 나중에 수도를 로마로 이제 자 옮기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앞에 보세요. 앞에 오시게 되면 여기 있는 지워졌네요. 빈 회의가 있었는데요. 빈 회의에 자 쌤이 결과값을 이야기했었을 때 빈 체제라는 게 수립되는데 그 빈 체제에서 다시 가면 자 빈 체제에서 오스트리아 자 뭐라고 표기했는지 보세요. 이 오스트리아가 빈 체제 때 어디를 차지했냐면 베네치아와 롬바르디 여기를 차지했다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베네치아도 차지했고 롬바르디도 차지했는데 이 롬바르디는 뺏깁니다. 언제요?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탈리아가 여기는 못 뺏어왔어요. 그런데 방금 봤었던 것처럼 프랑스와 아니면 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울 때 그 혼란을 틈타서 이것도 뺏어가는 거죠. 이해돼? 다시 돌아봐. 이탈리아 통일 보세요. 이탈리아 통일 가게 되면 샤르디나 왕국의 카보르가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여기를 획득했잖아요. 롬바르디. 그죠? 그러니까 빈 체제 때,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가 뺏어갔었던 롬바르디를 차지해 오는 겁니다.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울 때 그 혼란을 틈타서 베네치아까지 이렇게 획득하는 거죠. 이거는 영토가 확장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싸울 때는 교황령을 획득했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는 왕정입니다. 독일은요, 제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이 먼저 통일됐는데 사람 이름 2명 기억하십시오. 카보르와 누구요? 가리발디.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통일 과정에서는 자 비스마르크, 자 그 다음에 빌헬름 1세를 기억하는데 이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1세가 영토를 지금 확장했는데 프랑스랑 싸울 때 프랑스로부터 어디를 뺏어오냐면 알자스와 알자스라고 합니다.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자스와 로렌 지방을 획득했을 때 프랑스는요 졌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자들에 의한 자치정부도 잠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프로이센이 진압할 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프랑스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할 거예요. 누가? 독일이. 됐죠? 독일 제국이. 그러니까 프랑스가 야 내정 간섭하지 마. 야 그리고 예전에 뺏긴 땅 이거 내놔. 라고 이제 계속 프랑스가 시비를 걸 겁니다. 누구한테? 여기에 있는 독일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됐어. 찌그러져 있어. 그때 뭘 만들게 되냐면 삼국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래 삼제동맹인데 그 삼제동맹이 삼국동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국동맹을 기억하십시오. 삼국동맹은 1882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삼국동맹의 멤버는 누가 있냐면 독일, 자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이들이 손을 잡고 삼국동맹을 만져서 누구를 견제하냐면 자 프랑스. 프랑스로부터 뺏은 땅 아까 어디 있었죠? 알자스와 로렌 지방. 이거를 프랑스가 자꾸 어떻게 돼요? 되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독일이 야 찌그러져 있어. 유럽의 질서는 말이야. 지금 현재가 딱 좋아. 내가 네 땅을 지금 이거 괜찮아. 여기 차지한 거. 사실은요. 이 땅이요. 30년 전쟁이 있었죠. 17세기에 종교전쟁에. 그 30년 전쟁 때 프랑스가 뺏어갔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독일의 입장에서는 지금 되찾은 거거든요. 아무튼요. 그 땅을 이제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프랑스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삼국동맹이라고요. 그 삼국동맹의 멤버, 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꼭 기억하시고요. 얘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통일, 이탈리아의 통일, 자, 요 정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가 잘 돼요. 자, 하나 더 마무리해드릴까요? 프랑스를 생각해 봅시다. 이탈리아 통일 때는요. 이탈리아는 프랑스랑 싸우지 않습니다. 독일의 통일에서는 프랑스랑 싸웠죠. 근데 프랑스가 패배했고요. 이탈리아 통일 때는 오히려 누가 도왔냐면 프랑스가 돕습니다. 프랑스가 도왔고 그 프랑스는 그 대가로 니스라는 동네와 사보이라는 동네를 자, 이탈리아로부터 땅을 얻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을 오히려 처음에 뭐였다? 도와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 208쪽이고요. 208쪽에서 빈회의에 2번 밑 찍으십시오. 재상이었었던 오스트리아 메테르니가 주도했고요. 니은번 밑 찍으시고요. 사국동맹 밑 찍으시고요. 결과의 값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예, 여기까지만 밑 찍으십시오. 자, 기역, 자, 니은, 디귿, 미음, 요거 밑 찍으시고 이게 빈체제의 영향입니다. 밑에 프랑스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고요. 오른쪽 쭉 넘어가시게 되면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서 종교의 자유, 자,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 차티스트 운동에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인민헌장이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민족운동에 내려갔을 때 이탈리아 통일 과정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카보우르 사람 이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리발디 밑 찍으시면 됩니다. 가리발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영토가 추가적으로 넓어지죠. 영토가 확장되는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우는 과정에서 베네치아를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싸우는 혼란을 틈타서 프랑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교황의 땅을 자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됐네요. 밑에 독일의 통일 과정, 관세 동맹,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대회 요거는 2월 혁명의 영향이고 관세 동맹은 7월 혁명의 영향입니다. 두 개 꼭 구분하시고요. 철혈 정책 왕별표하십시오. 누구죠? 비스마르크. 밑에 독일이 통일되어서 황제의 나라, 자, 독일 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이 됐다는 거. 그 정도 살펴봐드렸고요. 오른쪽에 넘어가게 되면은 211쪽에 미국의 남북전쟁은 봤죠. 그 다음에 그리스의 독립에서 니은과 디귿, 즉 유럽이 도왔고요. 유럽에 영국과 러시아가 도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있는데요. 그 그리스의 독립을 도왔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있는데 프랑스는 사실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는 게 사국동맹의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국동맹의 멤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니은번에 영국, 러시아를 눈여겨보시고요. 디귿번도 밑 찍어놓으시고요. 밑에 독립하는 과정 IT공화국 밑 찍으십시오. 시몬 볼리바르, 산마르틴, 나라 이름을 일일이 다 연락하지 말고요. 옆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에서 반 딱 그어놓고 산마르틴, 자 위쪽은 시몬 볼리바르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뒷장에서 19세기 사회 문화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연과학에서 나온 게 다윈의 종의 기원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밑줄 긋게요. 무슨 말이냐면 16, 17, 18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19세기가 훨씬 더 많은데 19세기가 훨씬 더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16과 17과 18 요거를 구분하는 게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19다. 그중에 16세기 3개, 18세기 3개. 제가 외우는 요령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가보시고 19세기는 그러면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떤 거냐면 다윈. 이 다윈의 자 무슨 기원? 종의 기원. 이 다윈의 종의 기원 이것이 응용되어서 무슨 진화론?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에 뭐 세균학, 물리학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에서 모스, 노벨, 벨, 마르코니 이들이 시험에 직접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 요거 기억하시고 앞쪽에 가시게 되면은 얘를 먼저 외워라. 얘를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19세기라고 읽어봐라. 탕고드라 1번 왕별표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탕고드라 2번 예, 별표하시고요. 탕고드라 3번 쪽막히면 별표하십시오. 1861년.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통일에 자 왕별표 하십시오. 이탈리아 통일. 뒷장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탐구대로 5번도 왕별표겠습니다. 탐구대로 5번. 사회과학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간념론. 자, 이거는요, 우리가 17, 18세기에 철학을 얘기할 때 뭐가 있었냐면 영국의 경험론, 베이컨, 로크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었었고요. 프랑스의 합리론, 그 다음에 독일의 칸트, 기억나요? 관념론. 경험과 이성을 조화시켜라. 이 칸트의 관념론, 이것이 이제 피테, 헤겔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19세기에. 공리주의 별표하시면 되고요. 자, 벤담과 밀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 가시게 되면요. 실증주의는 증거의 토대를 둔 학문 연구인데 이 실증주의의 토대를 둔 사회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 뭐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실증주의 사회학의 경우는 자,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꽁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랑케. 이 실증주의 사회학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사회문화 요거거든요. 사회문화. 아무튼 실증주의. 자, 몇 세기 상황이야 지금? 19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고전경제학이 완성됐는데 고전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18세기 누가 있었습니까?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선. 기억나죠? 그러니까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농주의, 하나는 자유방임주의. 그 자유방임주의의 고전경제학, 자유방임주의. 여기서 이제 리카르도 멜서스에 의해서 완성이 됐답니다. 사회주의도 봤었죠?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는 오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과학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학과 예술로 가게 되면은 낭만주의 별표할 건데 낭만주의 첫 번째 줄 비추십시오. 계몽 사상과 형식에 치우친 고전주의 문학. 이걸 디스하고 나온 게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첫 번째 줄 비추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바이런 하나만 비추십시오. 그 다음 밑에 자 문학과 회화, 자 음악 개무시하십시오. 문학과 음악 완전 개무시하시고요. 회화에서는 들라크로아의 자 민중을 이끄는 여신이라는 작품이 나올 건데 그거 오른쪽 페이지 가서 탐구대로 6번만 조그맣게 별표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사실주의가 나오는데요. 그 사실주의에서는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두 번째 줄 과학의 발달과 실증주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바로 사실주의의 특징이랍니다. 밑에 문학과 회화와 음악은 완전 개무시. 됐죠? 완전 개무시. 탐구대로 7번 별표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앞장으로 갈 건데 211쪽에 다시 돌아갈게요. 211쪽에 가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간략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10쪽에 가게 되면은 자 데카브리스난 이걸 진압했던 건 누구냐면 니콜라이 1세입니다. 니콜라이 1세. 그래서 데카브리스난이 1825년인데 자유주의 청년 장교들에 의한 반란이고 결국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됐고 그 니콜라이 1세가요. 니콜라이 1세가 데카브리스난을 진압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전쟁에 참전했냐면 크림 전쟁에 참전했었던 거예요. 근데 크림 전쟁에 참전해서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크림 전쟁은 1853년에서 1856년 이때까지가 크림 전쟁인데 여기서 뭐 하게 됐다고요?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 누구로 바뀌냐면 짜르가 알렉산드르 2세로 바뀌게 돼요. 그럼 니콜라이 1세는 딱 두 개의 업적만 기억하십시오. 데카브리스난을 진압했다. 크림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럼 알렉산드르 2세가 올라왔는데 이 알렉산드르 2세가 민중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결국 뭐 하게 되냐면 농노 해방령이라는 걸 내린답니다. 그럼 농노 해방령을 내리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1861년이에요. 자, 농노 해방령.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노예 해방 선언은 1863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링컨이 한 겁니다. 링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링컨. 미국이네요, 그러면. 그럼 미국의 링컨이 무슨 전쟁 중에? 남북전쟁 중에. 남북전쟁은 1861년에서 1865년까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라는 거냐면 여기는 이 농노해방령과 노예해방선언이 작년도의 수능특강에서 읽기 자료를 가와 나로 이제 똑같이 박스 안에 묶여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농노해방령은 전쟁 중입니까? 전쟁 후입니까? 전쟁 후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짜르가 바뀌었을 때 민중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농노해방령 이런 거 내린 거라고. 그럼 이거하고 이제 자 노예해방선언이라는 거에 자 시기가 비슷한데 얘는 전쟁 중에 발표한 거라고요. 그렇죠? 전쟁 중에. 그래서 농노해방령을 조금 더 확장해드린다면 이 농노해방령은
18세기에요. 예카테리나 2세가 절대 왕정이었었고 즉 계몽군주였었는데 농노제를 더 강화시켜놨죠. 18세기에. 그래서 19세기 때까지 여전히 농노제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2세가 농노를 해방시켰습니까? 농노 해방령을 내렸는데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개혁이냐면 지주 중심의 개혁입니다. 그러면 이 장원 안에 있는 이 농노들이요. 어쨌든 자기 땅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자기 땅을 이렇게 갖기 시작했는데 이 자기 땅에서 이거를 유상으로 분배해 준 거거든요. 그럼 지주 중심의 개혁이다? 지주는 손해볼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럼 유상으로 이렇게 분배되면 얘네들이 지주에게 자 어떻게 돼요? 대금을 토지에 대한 대금을 다 지불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사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자영농 내 땅이지만 아직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여전히 자유를 억압받는. 왜냐면 함부로 이사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주 중심의 개혁이었었다. 이랬었을 때 여기에 있는 지식인들이요. 부나로드 운동이라는 걸 할 건데 이 부나로드 운동은 뭐냐면 부가 러시아로 인입니다. 인. 영어로 얘기하면 인. 나로드는 뭐냐면 인민. 그럼 우리말로 풀이하면 인민 속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부나로드 운동입니다. 그래서 부나로드 운동은 민중을 계몽하는데 예전에 쌤이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원시에 무슨 사회가 있었죠? 공산사회. 자, 그 다음에 고대에 무슨 사회가 있었죠? 노예제 사회. 그 다음에 중세 시대로 가게 되면은 농노제 사회. 아, 이거네. 농노. 그런 다음에 자, 근대로 갔을 때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여기에 자, 유산계급을 타도하고 자, 무산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자, 얘네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먼 미래에는 자, 무슨 사회를 만들자? 공산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즉 원시 공산사회와 같은 사유재산이 부정된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자. 라는 게 마르크스의 이론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농노가 지금 19세기인데 러시아는 다른 유럽은 농노가 이미 다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아직도 농노제 사회였었고 그 농노가 이제 여기서 뭐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잖아요. 농노 해방령이라는 걸 통해서 몇 세기에? 19세기에 1861년도에 농노 해방령. 그러면 이 농노 해방령으로 얘들이 어떻게 자기 땅을 가지고 막 신났잖아요. 근데 이 분나라도 운동의 인민주의자들, 자, 얘들은 우리가 인민주의자를 할 건데, 자, 이 인민주의자들은 뭐라고 한 거냐면, 아이고 민중들아,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 봐봐, 역사 발전이 이렇다니까. 역사 발전이 쭉 가서 결국은 자본사회, 즉 농노자 사회가 끝나면 자본주의 사회가 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빈부격차가 너무나 커지는 이 단계를 거치지 말고 이런 불필요한 단계 거치지 말고 바로 점핑하는 게 어때? 자, 이런 식으로 민중들을 계몽했었던 거예요.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막 내 땅이 생겼는데 뭔 강아지 같은 소리야. 라고 이들의 이 운동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그럼 민중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분나라도 운동은 실패하게 됐고 이 민중들의 외면과 다시 가면 자, 이가 민중의 외면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간다라면 정부의 탄압. 그래서 민중을 계몽하겠다라는 분나라도 운동은 실패합니다. 그럼 이게 실패했었을 때 얘네들이요. 아이씨, 왜 실패했지? 이거와 이거? 아이고, 얘들은 원래 무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걔들을 충분히 설득시키면 돼. 이게 문제야. 이게. 얘들은 원래 무식하니까 이들을 충분히 설득시키면 되고 문제는 얘야. 그래서 정부의 탄압이 이 분나라도 운동의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일부가 결국 뭐가 되냐면 무정부주의자가 됩니다. 무정부주의. 즉 아나키스트. 그래서 정부라는 것이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오히려 침해한다. 라는 무정부주의가 됐고 얘네들이 자 누구를요? 와 여기 있는 알렉산드르 2세를 뭐 하게 되냐면 암살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자 뭐 하게 됐다? 암살하게 되었다. 그래서 흐름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211쪽에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해방령 별표하시고요. 미국 링컨이 했었던 노예해방선언과 전후관계를 따집시오. 어느 게 더 빨랐는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나라도 운동은 정부의 탄압과 농민의 외면으로 실패하게 됐고 그들 중에 일부가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면서 분나라도 운동도 끝났고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치도 중단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3세가 올라오는데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고요. 마지막 자르가 누구냐면 니콜라이 2세입니다.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 쌤 교재에는 그 앞쪽에 가면은요.
러시아 파트가 따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함께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잠깐 별표를 하냐면 210쪽. 210쪽에 비스마르크가 있을 겁니다. 핵심 체크 쪽에 있나요? 왕별표 하시고요. 비스마르크는요. 황제가 아니라 재상입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비렐름 1세하고만 정치합니다. 비렐름 2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잘립니다. 그래서 비렐름 1세하고만 함께 정치했다는 거. 그때 업적에 뭐가 있는지 꼭 별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제국주의, 그 다음에 1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